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그럼 통일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통일 비용의 여러 가지 다양한 축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적게는 500억 달러, 많게는 5조 달러까지 차이 나는 이런 통일 비용을 우리가 신뢰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는 어떠한 통일 편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 비용 사례의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충분히 대비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목표는 통일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남북한의 통합 경제 계획을 잘 짜서 통일 편익을 최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잘 해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통일 한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독이 동독 경제를 오판했듯이 우리는 북한 경제를 항상 추적해서 분석을 해서 또 북한 경제에 대해서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고, 독일이 서독이 동독에게 엄청난 통일 비용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사회복지 비용이나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복지적 차원, 경제통합적 차원, 체제 전환적 차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잘 연구해서 대비한다면 통일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통일 편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저력, 국민적 단합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통일 비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적인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대국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가고 통일 독일이 문화적 유산을 국제사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합쳐진다면 문화강국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140여 개의 신생 후진국, 개발도상국,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원조받는 국가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공적으로 경제성장 발전 국가로 우리가 이미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선례를 통일 이후에도 이런 선례를 우리가 잘 해나간다면 성공적인 통일 국가를 만들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러한 성공적인 통일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특히 우리 후계 세대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며 문화가 꽃피는 통일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통일 비용보다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대처한다면 통일 편익이 더 커지고 그 통일 편익이 결국은 우리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비용을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통일 편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사전에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큰 매크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통일 편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분단대 항상 군사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고 북한의 핵 문제로 항상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이 되어진다면 안보 리스크 해소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되고 국제 신인도가 제고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우리 남한이 한 군인 60만 명, 북한 군인이 120만 명이 한 180만 명이 있는데 통일 시에는 군사 안보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에 하면 한 40만에서 50만 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50만 명 하더라도 180만 명에서 50만 명, 130만 명의 젊은 청년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산업일선이나 자기의 더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인이 죽어지면 그만침 군사비가 줄어드는 거죠.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전에 서독 군인이 49만 명이었고 동독 군인이 17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통일 후 94년까지 37만 명,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9년에는 25만 명, 현재는 32만 명입니다만 이와 같이 병력 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 안보비는 연 21조가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군사적 대처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연 5조가 감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통일하게 되면 안보비와 사회불안비 비용 이런 합쳐서 연 26조 원이 감축되어서 이 26조 원을 다른 생산적인 부분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8천만 명의 중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인구 약 8,200만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세계에서 8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정도 가지면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 어떤 성장 국가, 경제 강국이 되면 더더구나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신 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4080이 됐습니다. 1인당 GNP 4만 달러 이상, 인구 8천만 명 이상 이런 되는 국가는 세계의 강국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이 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고민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합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을 출생해야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두 사람이 합쳐서 한 사람도 낳지 못하는 세계적인 인구 출산율이 최고났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제가 지난번 통계자를 보니까 한 0.9 정도까지 갔습니다. 두 명이 합쳐서 한 명도 제대로 못 둔 사회가 왔으니까 우리 사회에 장래가 없는 거죠.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북한도 저출산율이 자꾸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합쳐진다면 남쪽 인구 현재 약 5,200만 명, 북한의 약 2,400명입니다. 해외는 약 750만 명. 제가 왜 해외를 포함시키냐면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이 잘 사니까 조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조국과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바깥에 있는 것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포함시킨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약 8,400만 명이 됩니다. 8,400만 명이라는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중견국가, 미들파워, 중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출 수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에도 더 독일처럼 통일되어서 잘만 대처해 낸다면 인당 GNP 4만 불만 넘어진다면 4080이 되었고 4만 불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한 3만 불만 되더라도 3080 1인당 GNP 3만 불 인구 8천만 명만 되더라도 세계의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남북한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만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수출 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된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전부 다 해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로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 아니면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북한과 철도, 도로 연결해서 러시아를 통한 러시아 대륙 횡단 철도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하는 TCR, 러시아를 통해 TSR을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면 TCR은 9,900km입니다. 해상으로 가는 19,300km보다 반으로 줄어들죠. 러시아 쪽으로 돌아가면 한 6,000km 정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물류 시간이 단축이 되고 물류 비용도 감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류 비용이 한 20% 정도 감축이 됩니다. 많게는 물류 비용이 한 50%까지 감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물류 비용, 물류 시간이 엄청나게 감축이 되기 때문에 통일 편익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해입니다. 이건 2010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은 2021년도 기준하면 이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 보고서에는
1경원까지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통계 수치는 2010년도 기준으로 그만큼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률을 붙이면 더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 철, 석회석, 특히 망가네사이트는 세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북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 은, 동, 금속에 대한 남북한의 이런 매장량을 소개했는데 남쪽은 사실은 지하자원은 거의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많은 이 지하자원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출하는 나라인데 북한은 여러 가지 자본과 전력 사정, 그 다음에 채굴 장비들의 낙후와 이런 걸 통해서 고부가치를 붙여서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고 헐값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우리가 통일된다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산업에도 투입하고 또 해외에도 수출해서 결국은 통일한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상학연, 석회석, 고령토, 활수 이렇게 쭉 망가네사이트가 60억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무연탄도 북한에는 45억 톤, 우리의 경우는 13억 톤, 그리고 갈탄은 북한은 160억 톤처럼 북한의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로 인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같이 향유한다면 우리의 경제에 큰 도움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산업 간의 이런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쪽과 북쪽의 산업 구조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관의 장점을 이렇게 잘 보완해서 활용하면 더 생산 가치나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송단을 해왔습니다만은 개송단을 통해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 인구를 결합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렸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다면 이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남북 간의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도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건설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그것이 소득 창출이 되고 결국은 경제성장 발전으로 결국은 기결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국토연구원이나 통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만들었던 자료로 보면 통일 전으로 봐서 통일 전에 인프라 투자가 122조 원이라면 통일 이후에는 303조 원의 인프라 투자 경제적 효과가 있다. 건설업, 중공업, 전기가스, 수도, 경공 모든 산업 분야의 대북 인프라 투자가 증가될 것이고 또 우리 지도로 보면 러시아와 해서 여러 가지 수력발전소, 가스전을 연결할 수가 있고 또 서부 쪽으로는 북한의 에너지망이나 중국의 여러 가지 가스전이나 시베리아 이런 그 에너지 축을 연결해서 우리의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앞으로 대북 인프라 투자가 되면 어느 수준을 할 것인가 연구했던 자료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참고로 될 만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통일되기 이전이든 통일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인프라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남북여 천연가스망 개발, 나진항 국제 컨테이너 전용 부두 건설, 경의선 서울 신의주간 복선 전출하, 그리고 남북 전력 연계망 개발, 그리고 개송단 2단계 사업 추진, 그리고 서울 개성 평양 고속도로, 개송단 배후 철도망 신설, 남포항 항만시설 현대화, 나진항 항만시설 현대화, 한경남도 단천 자원 특구 개발, 지하자원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보면 가스망, 부두 건설, 철도도로 건설, 지하자원 개발, 그 다음에 산업공단, 전력 연계 이런 인프라 투자할 분야가 통일되면 엄청나게 많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우리도
관광 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되면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오면 우리가 통일되면 3배 관광객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관광 수입도 한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 3.5배 내지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 관광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무장지대는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 않고 70년 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이걸 잘 개발하면 생태평화 관광지로 할 수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로 연결된 관광 허브의 지역으로 한반도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관광 수입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한반도 통일로 생기는 통일 편익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코리아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의 신인도가 제고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경제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이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평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신용등급 1단계에 올라간다. 골드만삭스나 맥킨리는 신용등급이 2단계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보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할 수 있고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안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성장 잠재력이 증가될 수가 있다. 맥킨리는 통일 비용 부담보다 이를 보완하는 기능이 더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 드는 것보다 통일 편익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도이치증권은 신용당 2단계, 크레디트 스위스 2단계, 시티은행도 신용등급이 한반도로 통일되면 2단계가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지금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도이치증권은 내수 시장이 커지고 북한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반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사회 기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시티은행은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성장률이 상승되고 지정학적 위험 제거가 된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한국 경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희망적 어떤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매크로한 소개된 것 외에도 다양한 한반도의 통일 편익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다면 내수 시장의 확대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국토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이용이 된다. 지금은 분단되기 때문에 반지역만 국토를 개발하지만 남북한을 합쳐서 보면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북아 산업벨트나 세계 금융 중심지로도 부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화 서비스 기회가 지금 한국의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의 문화를 합친다면 더 문화 서비스 기회가 향상되고 분단의 고통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라든지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 해결 이와 같은 통일 편익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재원은 어떨 것이냐? 결국은 동서독의 경우에도 통일재원을 다양해서 조달했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곳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통일의 편익은 미래 세대에게 향유되기 때문에 당장의 재원은 세대별로 분산시켜 나가는 국채 발행이 기본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세금도 좀 더 정세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가지 해외 자본을 차입시키는 방법을 통할 필요가 있고 또한 민간 투자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이 통일 비용을 충당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경제적인 성장이나 발전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재원을 배분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는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 재원 조달 방안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연구에서 초기 1년 동안에 최소한 55조가 발생하거나 최대 227조가 소요되는데 초기 단계의 통일 재원을 미리 잘 만들어서 초기에 극복을 잘 해나간다면 그 후부터는 남북한의 통합이
잘 진행되고 안정이 되면 점차 통일 변형이 증가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통일 비용을 상쇄해 나간다면서 통일 초기 단계를 잘 대처해 나가라.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초기 단계에 이런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비용을 잘 조달을 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통일 편익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한국은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우리 후계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장기적인 뭐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런 통일 비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사항을 미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잘 극복해 나간다면 뭐 2, 3년 아니면 많아봤자 5년 동안 잘 극복해 난다면 5년 이후부터는 계속 통일 편익이 더 커져서 통일 비용을 상쇄해 나가고 결국은 성공적인 통일을 잘 했구나. 통일이 오히려 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통일 비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대 계산 또는 가행 해석된 통일 비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 분단이 되면 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통일 비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통일 편익이 더 크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담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 세 가지 개념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통일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 비용 사례를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통일 비용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통일 편익은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사전에 다양한 연구와 분석,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에 일정 기간 잘 극복해 나간다면 통일한국은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그리고 더불어 경제 강국과 더 나아가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계 세대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며 문화가 꽃피는 자랑스러운 통일한국을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통일 의지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통일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보일 것인가를 한 번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분단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에 우리의 항일 투사들이 독립운동 투사들이 추구했던 것은 완전한 우리의 조국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남북한이 분단됨으로써 이 역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잘못된 역사가 벌써 한 75년이 됐는데 통일이 된다면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 민족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서 4080 클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드만삭스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앞으로 4080 클럽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고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집된 민족 역량을 토대로 동북아 및 세계 평화 번영, 인권 정진에 기하면서 평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 외교적 비전이고 경제적 비전으로는 대륙 경제와 해양 경제를 전망하는 허브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지정학적 이점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의 허브 국가로 부상할 수 있고 동북아의 연계 관광 중심지 관광대국으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 청산, 남북 동서를 유기적으로 결합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위해서 지하자원 부국으로도 변모할 수가 있는 그런 경제적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비전입니다. 지금 분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념적 대립이 많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면 이와 같은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면서 다원주의 사회를 추구할 수가 있고 상호 신뢰와 존중 정신, 다양한 문화가 조화되고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이 확대 재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전면적으로 회복 보존시켜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문화국가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힘을 결집해서 글로벌 통일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5월 현재 전 세계 181개국에 750만 명 정도의 재동포가 있는데 우리가 통일된다면 해외 흩어진 동포들과도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글로벌 통일한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잠깐 소개하면 전 통일부의 장관인 홍영표 장관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선진 인류국가로 진입해서 선진 민주사회, 개방적 역동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으로는 G8, 그러니까 세계 8개의 세계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G8 수준의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하여 인류 발전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평화의 발전의 모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인 박종철 박사는 유엔 안보리 수준의 세계 평화 기여국가가 될 수 있다. G8 수준의 경제 선진국가, OECD 상위적 문화복지 국가로 우리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통일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골드만삭스 글로벌 이코노믹스 페이퍼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될 경우에 한국이 통일될 경우에 3, 40년 내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가를 추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앞질러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 통일한국의 GDP는 6조 560억 달러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골드만삭스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황의 경제권, 환동의 경제권 중심으로 동북아 시장이 중심식이 될 수 있고 한반도 교통망과 대륙교통망이 연결되고 태평양 항로의 연계로 동아시아 세계적 물류의 허브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모두 다 수출하는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서 유통의 허브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세계적 물류의 허브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8천만 명의 미들파워 아니면 중견국가 이상의 국가로도 될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보면 남북 통일 시 3, 40년 내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가도 추월할 수 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통일 한국은 GDP 6조 56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희망적이고 또한 낙관적이고 또 사실은 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 발전국가가 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만큼 우수하고 노력하고 극복해왔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와 같은 어떤 선례를 가지고 잘 극복해 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운명, 장래, 통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통일 비용을 겁내서 통일을 유보하고 기피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 비용을 잘 극복해서 우리 후계 세대에게 더 성공적인 통일국가, 통일 편익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욱더 평화롭고 번영하고 문화강국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 구성원인 국민들의 꿈에 달려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야망인데 높은 꿈을 가지고 또 도전해보고 또 이걸 성공하기 위한 실력, 능력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비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통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통합 계획이라든지 다양한 통합의 계획을 잘 짜서 준비해 나가고 대처해 나간다면
준비된 통일만이 축복을 가져온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 스스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재임했던 독일의 폰 바이제크 전 독일 대통령은 한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지만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폰 바이제크 전 독일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는 통일 비용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통일 비용을 잘 분석해 보면 그것이 과다 계산되고 가행 해석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준비만 잘 해나가고 일정 기간 통일 이후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잘 단합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편익의 극대화되고 그래서 성공적인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